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1월 HSK 5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쓰기 1부분을 할 거예요. 쓰기 1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하면 되지 해도 여기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배점이 커서 한 문제를 틀리면 독해 두 문제 틀리는 거에 버금가는 점수를 잃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가 대놓고 막 틀리는 게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의 어휘 때문에 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조금 신경 쓰면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적중 문제 먼저 볼 거고요. 이렇게 풀어보자 하고선 풀이 순서 볼 거예요. 풀이 순서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짜고짜 그냥 주어부터 만들어가지고 뒤에 막 이렇게 놓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출제가 되었는지에 대한 출제 의도와 핵심 전략까지 보셔야 돼요. 쓰기 1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거든요. 이 문제는 다짜고문이야. 이 문제는 수로형에 관련된 문제야. 이 문제는 조년문 문제야. 문제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오늘의 적중 문제 일단 볼 건데요. 자, 91번부터 보시면 오늘은 근데 사실 단어 자체가 많지가 않죠. 제가 단어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더 길게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고른 건 생각보다 단어가 몇 개 안 되는 애들이 정확하게 배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생각보다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오늘 문제를 푸는 건 실수하기 쉽고 생각보다는 답이 한 번에 쫙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위주로 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시된 보기의 품사와 뜻을 일단 먼저 살펴봐야 돼요. 제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시된 그 단어들을 볼 때 그냥 내가 말을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단어여도. 근데 보시면 방안은 명사예요. 명사 방안이라는 명사죠. 딱 봤을 때 내가 단어 뜻을 몰라도 되게 명사처럼 생겼다, 우스갯소리로 되게 형용사처럼 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D가 뭔지 모르겠는데 더가 보여요. 더 뒤에는 보통 명사가 오잖아요. 그가 꺼낸 하고 뒤에 연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용어라고 적어놨고요. 值得, 오늘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바로 이 值得입니다.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참카오는 참고하다란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그럼 참고하다 동사죠. 자, 그럼 짝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단어 하나하나를 본 상태잖아요. 그럼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본 상태에서 이 단어를 자기네들끼리 짝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뭐 했다 쭉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얘네끼리 서로 짝꿍이구나. 제가 이제 이 쓰기 파트를 설명을 할 때 퍼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출 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뽀로로 얼굴이 있어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코를 넣고 눈을 넣고 코를 넣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애들끼리 짝을 지으면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지. 1번부터 맞춰서 50번까지 이렇게 맞춰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일단은 붙여놓을 수 있는 애들을 붙여놓고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거를 쓰기 1파트 할 때마다 맨날 제시해놓는 표예요. 더 뒤에 명사 붙이고 시작하자. 정도무사라는 건 헌전페이창을 이야기하거든요. 헌전페이창 같은 거 뒤에다 형용사를 넣자. 아니면 보통 숫자 다음에는 양사 나오고 명사 나온다. 오늘 해당하는 문제 자체가 이게 모두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이 표는 한번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풀 첫 번째 문제는 하나가 해당이 됩니다. 더 뒤에 명사를 붙여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명사를 제외하고는 더 뒤에 올 수 있는 명사가 지금 방안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제시한 방안이라고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볼게요. 수로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순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을 하시고요. 두 번째, 짝꿍을 서로 붙여놓고요. 그리고서 내가 밥을 먹었어 해서 내가부터 찾지 말고 수로로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어떤 문장은 주어가 없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랑 목적어랑 뭐가 먼저 오는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로로 기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먹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밥을 목적어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야 되죠. 그럼 이제 值得我们이에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가 이제 통째로 수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열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제안한 방법은 우리가 참고할 만해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值得랑 워먼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어가 될 걸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他提的 方案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值得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먹다, 가다, 입다, 사다처럼 일반 동사보다는 좀 특수 동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건 그 할 동사를 목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저 가방은 좀 비싸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저 가방은 살만한 가치는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值得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뒤에 수로,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만해, 야, 네가 살만하던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 수어를 동반할 수 있는 동사가 바로 值得가 돼요. 기본적으로 쓰기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주어 수어 목적어의 문장 구조도 받자랑 빼자랑 누차 제가 매번 이 데뷔 특강 때마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어휘나 동사들을 의도적으로 시험에 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한 동사들 위주로 한번 좀 문제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值得에 대해서. 那个计划, 그 계획은 참고할 만해 라고 하지만 그들이 참고할 만해.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值得 동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그 물건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 거예요. 보시면 또 그대로 순서 반복합니다.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중슈는 그대로 중순, 카이모슈는 개막식인데 이제 얘가 문제인 거죠. 짱유,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신 같은 경우 거행하다, 번위 하면 이번 달 명사죠. 그럼 대충 붙여 놓을 것들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일수록 순서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은 사실 의도적으로 짱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문제를 낸 게 조금 커요. 찌양은 일단은 장차, 앞으로라는 뜻을 가진 부사의 쓰임이 첫 번째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독해에서는 찌양이 바자로, 을룰로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쓰기 파트에서는 찌양을 바자로 쓰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찌양이 나오면 장차, 앞으로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위는요, 영어의 at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 같은 경우는 동사 뒤에도 붙지만 얘 자체의 뜻은 어디에라는 뜻으로 뒤에 시간이나 장소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찌양위 자체가 붙어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본격적으로 가게 되면 일단 짝꿍을 찾아야 돼요. 나 이제 이거 알겠어.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발 거기 자기네들끼리 짝꿍 먼저 지으셔야 됩니다. 명사의 결합. 저는요, 중국어 선생님이죠. 중국어의 선생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유, 라오시, 한유, 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들이 고정적으로 소속이나 그 성향을 나타낼 때는 붙여 쓸 수 있는데 얘는 사실 이런 문법적인 설명이 없어도 먼유에 중신이 붙는다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번 달 중순이요. 명사지만 둘이 붙여놓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번 달 중순이라는 시간은 아는데 시간을 보통 문장 제일 앞에 놓는다고 생각을 해요. 今天 오늘, 我 나는 어딜 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시간은 今天, 昨天, 뭐 예를 들어서 6월, 뭐 10월 이렇게 10월, 6월 다 문장 앞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위의 중심을 문장 앞에 써버리면 여기 이 해당 문제에선 틀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위 때문에. 뒤에 시간이나 장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짝꿍을 자꾸 붙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풀게 하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위에다가 바로 주식을 그냥 써버려요. 찌양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위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짝꿍을 붙여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 다음에
이번 달 중순을 붙여놔. 여기서 사실은 이 문제가 맞추고 틀리고가 정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시면 돼요. 개막식이 거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개막식이 거행을 된다. 그럼 쭉 가시면 개막식은 언제? 이번 달 중순에 개최가 돼, 거행이 돼. 자, 개사 위의 용법 오늘 기억합시다. 뒤에 시간이나 장소 동반할 가능성 굉장히 높은 개사입니다.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번지에 보랑회, 박람회를 얘기를 해. 엑스포 같은 박람회를 얘기하죠. 지혜 같은 경우에는 회예요. 이번 회, 1회, 2회 할 때 회나 츠를 쓰지 않고요. 뭘 써? 찌에를 써요. 박람회는 찌양위 다음에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에서 거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 뒤에는 무조건 사실 이 문장도 이 문장이죠. 이런 문장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배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 뒤에는 시간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 온라인 상에서 개최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리엔시부터 먼저 이제 보기부터 보셔야죠. 연락하다라는 동사고요. 워더만 있는 게 아니라 요가 일단 있고요. 동사죠. 그리고 더 뒤에 명사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영어, 여기는 관영어는 사실은 품사는 아니지만 일부러 관영어라고 적어놓는 거에 뒤에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민폐는 명함이고요. 샹. 자, 어디 위에 이 샹이죠. 그다음 방식, 방식이에요. 자, 대충 내가 말을 만들어서 앞에서부터 만들어야지 하지 마시고요. 자기네들끼리 붙여놓을 수 있는 짝꿍 먼저 찾아가셔야 됩니다. 연락 방식. 오늘은 문제를 다 공통점을 좀 넣어봤어요. 그래서 특정한 단어들, 반드시 용법이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어휘 중심이기도 하고요. 명사의 결합 같은 경우 연락 방식은 붙였을 수 있잖아요. 연락의 방식이라고 얘기 안 하니까요. 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인데 요 문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워더로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더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명사를 써야 되는데 명사는 리엔시 방식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락 방식 위겠어요? 명함 위겠어요? 그죠? 샹을 어디다가 넣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명함 위겠죠.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앞에서부터 말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랑 같이 있어야 되고 짝꿍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보시면 이제 수로로 기둥 세우시면 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그쵸? 명함 위에는 내 연락 방식이 있어 라고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존현문이에요. 제가 존현문은 또 예전에도 한번 데뷔 특강 때 다뤄본 적은 있지만 존현문을 왜 오늘 이 약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 사이에 왜 넣었냐면 일반적인 주술목의 구조랑은 조금 달라서 존현문 자체가 틀리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장소예요. 존현문이라는 건 존재하거나 출현하는 그것을 일컬는 문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보시면 보통 존재와 출현은 어느 장소나 시간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까도 그 제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 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엔 존현문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장소 무조건 주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장소에 수러 있어. 사실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예문을 보면서 가셔야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될 거예요. 교실 안에 그쵸? 안에라는 방위사 4명의 학생이 있는 거죠. 책 위에 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존재를 나타내요. 뭐뭐 한 쓰여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에 남겨져 있는 거죠. 내 이름이 있어요. 여기도 샤워장 소파 위에 앉아 있죠. 한 쌍의 부부가. 이런 식으로 존현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아시고 넘어가는데 근데 선생님 이게 단어만 이렇게 산발되어 있는데 내가 존현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지금 봤던 것처럼 샹, 리, 샤 등등의 방위사가 있으면 암암리에게 장소에 대한 위치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선 동사를 보니까 저가 붙어 있거나 요와 같이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존현문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시고 장소 무조건 앞에 쓰고 수어 쓰고 있는 그 주체가 되는 주체를 목적어 자리에 두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문장의 핵심 구조가 사실은 쓰기 일부분의 핵심 출제 의도인데 그 중에서도 值得나 짱, 위 같은 것들이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단어들을 오늘 한번 좀 공부를 해봤고요. 조년문은 매번 시험마다 굉장히 크게 함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 표현 기억하셔야 되고요. 조년문은 무조건 장소나 시간을 주어로 삼는다는 거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시험 현장 가셔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함정을 넘어가지 말고 잘 푸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